한가운데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겠다는 목적 아래 열린 한일 토론회. KBS가 일본 TV 아사히와 공동으로 기획한 방송사상 초유의 프로그램 한일 양국 지식인의 해상 대토론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 역시 일본 하면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냥 기분 나쁘다. 난 이런 앙케이트 조사는 아주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시마 씨 자신이 말이죠.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유도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 난 그런 질문에는 일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 또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것들이 일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64년도에 한일회담 할 때요 격렬하게 그 한일회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혜를 받아왔어요. 마치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힌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일본 놈은 죽일 놈 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하지만 지식인들이 모여 입장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쌓인 앙금을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태에서 서로 사이가 좋아졌으니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볼 때는 そういうふうに問題をすり替えないでください。問題がするじゃないよ。何言ってんだバカ野郎。ちょっと静バカ野郎何言ってるんだ。ちょっと 정치 경제적으로는 국제 정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길을 이어 가지고 결국 이 땅에서 일본 노래가 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일본 문화를 금지할 때 주로 쓰던 말이 외색이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외색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열할 때 이거 외색이야, 금지, 뭐 지호 이렇게 하기 굉장히 좋은 것들이었거든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내 가슴 도려내는 반일 감정이 기댄 외색이라는 말은 대중문화를 마음껏 검열하고 금지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울었던 그때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연 10%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80년대) 중후반 일본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다는 긴사 사정로에 부고당이라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말하던 시절. 이 엽서 한 장을 이 땅바닥에 놓았을 때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이 요 엽서 한 장에 땅값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본의 한 보험사는 런던의 경매장에서 고흐의 해바라기 원작을 53억 엔, 지금 기준으로 약 500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일본의 부동산 회사가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Well, it's nothing new. Japanese are buying everything in New York City now. But
I hope we could buy back a couple of companies in Japan.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라 씨가 쓴 책인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미국입니다. 즉 다시 이제 일본도 당당하게 미국과 대등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재팬 에이즈 넘버원이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부터 미국인들도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승전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80년대의 일본의 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거죠. 과연 그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일본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녹여버리는 나라. 냉랭하게 일본을 보고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 경제 전체의 체질과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본의 숨은 경제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일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일본을 더 잘 알고 싶었고 더 많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네, 어떻게 만든 시스템입니까?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휘발유 1리터로는 몇 킬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노조원들은 모두 여기 다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배워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런 일을 들었습니까?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이 집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됩니까? 이거 한 대 얼마나 합니까? 수출 가격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술적인 비결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기술은 뭐 있습니까? 이는 안전제일주의 한 면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82년 올해가 일본에서는 로봇의 원년입니다. 흉내를 잘 내는 일본의 기질과 어울려서 과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요? 컴퓨터 컴퓨터 다룰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 좀 부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일본에 와서 그런 느낌이. 제가 82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짐을 싸면서 아주 태극기를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그걸 책갈피 속에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래 그건 어떻게 보면 뭐랄까 독립운동하는 그런 심정이랄까요. 그래 그만큼 이제 사실 양가적인 입장이죠.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적개심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일본에 대한 동경 또는 일본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돌아보면 일본 대중문화가 단순히 아시아에서 그냥 가장 발전된 문화였다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질적으로 어떤 이노베이션을 선도한 국가였어요. 근대화된 대중문화 산업을 만들고자 했던 한국의 생산자 혹은 그것들을 향유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일본은 서구로 가는 모델이기도 했고 그 자체로 세계이기도 했죠. 한국에서 데뷔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전성기를 누린 가수를 만났습니다. 내년 봄의 그날을 자, 그러면 리듬 대행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스코.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였어. 함께 춤을 춘다. 가정을 주로 동무한 주죠. 얘기해요. 속삭여요.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 나에겐 당신밖에. 그 다음에 다정한 비주를 할 때 일본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원의가 있어서
가게 됐죠. 三つしかですよね。 3つ。私は日本語わからないです。私は日本語わかりません。はい。それであとはすいません。よすいません。ろしくお願いしまよす。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この3つしか。はい。내 몸 자체가 태극기가 된 기분이죠. 그럴 때는 한국 사람 본조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내가 노래한다. 대한민국 사람이 여자 혼자 나 혼자서 노래한다. 실수하면 안 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폭포를. 이게 완전 이 노래는 잘 안 알려진. 한국에서는 경쾌한 댄스 음악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진출을 위해 우리의 트로트와 비슷한 일본 엔카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름 좋다. 대학교畳の上あの人がくれた旅別れた日から花も飾らずに寂しく置いてあるあの人が好きやねん 신인상부터 일본 레코드 대상까지 휩쓸며 엔카의 여왕이라 불린 기은숙 씨. 일본 최정상 가수만 출연할 수 있다는 시청률 50%의 NHK 연말 프로그램 홍백 가합전에 7년 연속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인정받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연자, 패티김, 나훈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가수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대형 가수 한 사람이 안 보여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조용필 씨가 일본에 가서 내일 있는 NHK 가요 홍백전의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튜디오를 잠시 인공위성을 통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씨. 네, 일본에 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KBS 공개월에서 있어야 할 저희지만은 올해는 그 NHK 홍백전 프로그램의 출연차 일본에 와 있습니다. 외국인 가수로서는 제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 마스터 세이코입니다. 皆さんこんばんは、松田聖子です。歌謡大賞にご出演の皆さん、どうぞ頑張ってください。 참석을 하지 못한 제가 이번에는 올해는 노래를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는 백성의 일본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열고 일본 팬들과 함께하는 경주 여행 상품이 생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가요 붐이란 게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한국의 음악을 받아들일 때는 한국 엔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 엔카인 거죠. 철저하게 그 틀 안에서 한국의 음악을 수용했어요. 그 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영역은 열려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슈퍼스타 조용필 씨의 음악조차도 반만 나온 거죠. 트로트만 수용되었고 그의 팝이나 락에 대해서는 1995년 처음 한국을 찾은 뒤 30년째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하세가와 요헤이 씨. 초등학생 때부터 비틀즈를 들었을 정도로 록 음악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한국 음악에 대해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조영필 선생님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조용필 선생님은 굉장히 노래 잘 부르시고 일본에서 엔카를 잘 부르시는 거. 야, 그분 락 가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뭐 많은 분들이. 근데 여기서 내는 음반을 들어보니까 진짜 락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음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안 찍었을 거예요. 일본 락이랑 달랐다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나라 음악이랑도 달랐어요. 그래서 신재영과 엽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첫 곡의 미인이었거든요. 그 멜로디가 어떻게 이런 멜로디가 나오지? 그 산울림은 아예 그냥 저는 작사, 작곡 이런 거보다 약간 그냥 박사가 뭔가 만든 그런 작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 고베시. 그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오래된 명곡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는 그녀는 무슨 생각하고 있나 한 발 두 발 따라가는 내 마음은 널 위해 でもなんか結構今でもなんか流行りそうな感じのいい曲やなっていう感じで。乗りました。乗りました。最高に乗りました。 오랜 시간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일본 문화는 금지되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려라 참깨. 김남길. 여기는 제가 10,000권 정도까지 수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세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데도 이제 만화책이 다 요소요소에 만화책과 저의 잡동사니가 있습니다. 만화책. 초등학생이던 1980년대 초반부터 만화책을 모아왔다는 김영규 씨. 당시 일본 만화는 공식적으로 수입되기 전이었지만 아이들에겐 이미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 만화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미친 영향은 뭐 어마어마하죠. 제가 볼 때는 그 드래곤볼이 그런 어떤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킨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드래곤볼이라든가 슬램덩크라든가 이런 삼삼아이즈 국민학교 3학년인 한 어린이의 공부방입니다. 요즘 이 어린이와 친구 사이에선 드래곤볼이라는 일본 만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드래곤볼이나 북두신권 또는 그 북두의 권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그 소형 책자들의 만화책입니다. 이게 시중 문방구에서 5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 같은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주로 어둠의 루트로 갔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 대사관, 그 서울 종로, 뭐 5가 이런 데 가면 보따리 그 상들이 계세요. 학생은 누구나 한 번쯤 욕을 받아보는 그런 형편인데 요즘 학생들 가는데 네. 책이요? 뭔데요? 많이 알면서 반대에 물어봐. 뭐 있는데? 들어가서 그거 마음이라고 그러나? 그거 마음을 물어보고 만화 있어요? 취재진이 어렵게 찾아간 비밀 공장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이미 처분된 상태였고 팔당하면 불법 일본 만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보는 원고대로 그림을 그대로 뺏긴 뒤에 글 부분만 번역을 해서 채워놓는 한국 만화라고 해서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저 전체를 보면은 그 일본의 유명한 신간선 전체가 그 상기가 되는데요. 그 옆에 보면 또 일본의 그 농촌 풍경, 한국식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아닌 일본 농가집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 만화에 후지산이 있구나 하는 식으로. 하지만 이런 소형 일본 만화책들은 시내 어느 문방구를 가도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해적판입니다. 약간 그 사이즈가 작으면서 좀 조잡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걸 보면 손으로 썼습니다. 등장인물. 네. 저급하고 애들이 보고 좀 하위 문화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또 이 불량이라는 것을 딱 갖다 붙이면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5월 5일 때 그 어머니회가 주최하에 불량 만화를 불태웠습니다. 진짜 불태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화책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서갱유를 한 거죠. 그야말로. 근데 어린 여러분들 이게 뭐죠?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했던 시절,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채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만화 중에 독수리 오염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원제는 이게 과학 닌자 대 가차맨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우리나라 캐릭터이고 우리 한국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애정했던 캐릭터가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이었네. 꿈을 창조하는 곳 도에이 동화. 동양의 디즈니라 불리우는 이곳은 일본 만화 산업의 핵심 기지다. 동화, 채색 등의 단순한 작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방송국을 통해 수입된 일본 만화 영화 중 일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매주 7편의 TV 시리즈를 日 쏟아내고 本の、いわゆるバブル経済の状況に伴って日本の人手不足が元でという事態が起きて、いろんなプロダクション、日本の小さいプロダクションも含めいろんなプロダクションが韓国へお仕事をお願いに行ったという経緯があるんですね。でそのことが韓国の持ってた本来の土壌に対してあまりにもたくさんの仕事量が入って 처음 했던 작품들이 제가 처음 했던 독수리 오염제, 야마토도 했고요. 뭐 어느 책도 보고도 이제 제가 작품도 했고. 한 달에 10편씩 일본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업하던 시절 고 김대중 감독은 캐릭터의 주요 동작을 그리는 핵심 원화 작업을 맡았습니다. 김대중 감독님이 키 애니메이션을 하신 거예요. 미야자키 상이 실제로 놀라는 사람이죠. 일본에서는 김다이초 하면은 거의 천재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생각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펜으로 그냥 그려요, 다. 제가 놀랬죠. 그거 반해가지고 일어난 거죠. 저보다 너무 잘하니까. 지난 경험은 1989년 기념비적인 국산 SF 애니메이션으로 평가받는 2020 우주의 원더키드 제작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거는 김대중 감독님의 그 창작력, 그 다음에 감독님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해놨으니까 뭐 우리가 질 거 아무것도 없다.
거 자체가 다양하게 모방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관계, 하청을 받아서 작화를 하고 노하우를 익히는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금지하면서 다양하게 소비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국적인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일본 것과 다른, 미국 것과 다른 한국의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들이. 한국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던 시기,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지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기적, 거품이 꺼져버린 일본 경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이래 계속된 혹연기가 막을 내리는 징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마쓰다사가 경영 부진 때문에 미국의 포드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일로 심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침몰 직전이라고 하는 그런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1년 91년, 92년 정도는 충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다 앞으로도 다시 경제 성장의 길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을 때가 95년 고베에서 지진이 있었고, 네, 도쿄에서는 그 오우 김리교라는 그 종교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혹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 성장 길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의심감이 생겼습니다. 거짓말같이 사라져버린 시간을 글로 담아낸 일본의 에세이 작가 아마카스 리리코 씨. 일본의 20, 30대를 위해 책을 썼다는 그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私は一応書くという仕事をして作家ですから、本当に不思議な異常な熱気を残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すごく強い。文章で残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いので、友人の友人が自殺したりとか、あともうこの間まで一緒にディスコでワイワイやってた子が急にマンションにポルシェを残して行方不明になっちゃったり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感じましたね。97年に山一証券っていう、4大証券潰れることなんてありえないと思ってた大きな証券会社が廃業になって、そこの社長が号泣しながら記者会見をして、それを見た時に本当に日本経済がどうなるのかなってちょっと怖くなりましたけど、全部自分が体験してたものが全部こう幻だったような不思議な喪失感っていうか。 도시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선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대 활락가라 불리던 도쿄 신주쿠의 유흥가 가부키초. 당시 30살 나이로 일본에 건너간 한국인 사진작가 양승우 씨. 처음 온 게 96년일 거야. 97년, 6년 그는 버블 이후 가부키초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약 2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가부키초라는 동네가 옛날에는 내가 막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동양 최대의 한락가라고 했었는데 그냥 막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는 국적 같은 것도 관계없고 남녀노소 그냥 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고 그 중에 자기 별 찾으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발버둥치면서 대개가 다 내원에 먹혀갖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가장 화려했던 공간과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 그 모순된 풍경이
양승우 씨를 사로잡았습니다.元気いや、平日に来るとさ、いつもどこにいるの？いや、この辺通ってもいなかったよ。だって俺なんて毎日来ないよ。そうだよね。天気の悪いし、雨が降りそうな時は来ないんだって。雨降ってさ、下濡れちゃって、座るとこがなくなっちゃう。そうだね。昔の人がいてよかったよ、まだ。俺は誰もいないと思った。俺だけだよ。そうだね。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꺼내놓고 상대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거부하던 사람들도 이내 그의 사진을 좋아했습니다. 俺やつらにはあれなのよ、昔から。 아니 이거 뭐明日のこととかさ一切心配なくなっちゃってここでこうやって寝るとねあー気持ちいい思ってで目が覚めると朝になったら戻らないとね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냄새까지 맡아야 된다 싶어갖고 점점 이렇게 막 옆에 가서 찍거든. 거리가 막 줄여갖고 그러다 보면은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 저 사람 지금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난다 할 때 찍는다고 해야 되나? 뭐 정확히 말을 못하겠어. 내가 그런 거 말을 잘했으면 아마 벌써 교수 됐을 거야. 어디 가서.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한 야쿠자부터 성공을 쫓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밤이라는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까지. 양승우 씨는 이들을 찍은 사진에 신주쿠 미야라는 제목을 붙였고 사람 냄새나는 사진이라는 평을 받으며 일본 최고의 사진상 도몬켄상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선 처음이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죠. 한국은 그때 OECD에 가입도 하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로 인한 어떤 문화적인 자긍심 같은 게 생겼죠. 1991년 한 한국인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5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0평생을 동물 속에서 세상을 살아있어요. 이런 것을 돈으로 보상 배웠어요. 나 돈을 17살 때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 대중들의 입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들이 1991년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한일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 대중문화를 금지하고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강한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던 게 그 이전까지의 한일 관계였던 거거든요. 91년에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고 95년에 조선총독부가 해체되고 98년에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어요. 이게 되게 모순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민주화 이후에 10년 동안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정상화가 한국의 민주화 이후 90년대를 통해서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한국인인 것입니다. 한국의 성장세는 뚜렷했습니다. 96년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자연스레 일본 문화에 대한 여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사 때문에 너무 장벽 쌓아놓고 다니고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 98년 양국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사죄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대중문화를 공식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일본 문화 개방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포트랙 전략을 이제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고사를 하게 되거든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는 협력관계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일본의 사죄가 문서화되었다는 거,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한일 관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준, 그리고 한일 관계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기준을 당시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보여준 것이죠.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유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다. 결코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한국과 일본. 1965년 수교 이후 한국은 일본을 거부했고 일본은 한국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관찰하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던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오랜 동경과 미움, 그 복잡한 감정은 우리가 성장하고 난 후에야 투명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아 선배님 같은 분들이 저를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興味本の冬のソナタ BTS のダイナマイトで誰も言えなくなった K-POP はやっぱ世界のものだっていうのを 아시아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두 나라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국경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고 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